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그 이상의 뉴스, G1 뉴스쇼 김호진입니다. 예년 같으면은 지금쯤 한 해를 차분히 마무리하면서 새해 희망과 꿈을 나눴을 겁니다. 그러나 불과 12일 사이 비상계엄 사태부터 탄핵까지 벌어졌고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자, 2024년 연말 전국은 혼란스럽고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G1 뉴스쇼에선 지난주에 이어 답답하고 불안한 이 상황에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김원동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난데없이 45년 만에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까지 참으로 숨가팠던 나날들이었습니다. 최근의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전 총장님. 전 처음에 이게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나라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가. 결국 국민은 인류인데 삼류 대통령을 만나서 눈 떠보니까 후진국이 돼 있다. 저는 빨리 벌써 두 번이나 탄핵을 한 거잖아요. 빨리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해서 정상적인 국가로 가야 경제도 살고 외교도 산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뭐 TV 시청 중에 이제 비상계엄 선포라는 이제 자막이 속보로 뜨길래 처음에는 이게 누가 이 밤중에 장난을 하나 하는 생각도 들다가 이게 방송 사고인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잠깐 스쳤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예상치 못했던 이런 엉뚱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 2024년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더군다나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공모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큰 충격을 받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날 아마 대부분이 잠을 설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제 국민들이 그 노력으로 또 국회 일부 또 지각 있는 또 의원들이 노력 이 결합이 돼서 탄핵소추안 이제 가결이 되고 헌재로 넘어갔고 그런 점에서 큰 산 하나 넘은 것 같아요. 또 그다음에 뭐 광장민주주의가 이번에도 빛을 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 사태가 심각하긴 하지만 우리 사회에 분명히 아직 희망이 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과 함께 탄핵 정국 전망 그리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야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행사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히면서 남아있는 6명의 재판관만으로 탄핵 심판 결정이 가능한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전 총장님,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헌법재판관이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법률적으로 맞고요. 왜냐하면은 이번엔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한 몫이 국회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것이 당연히 맞고 두 번째로는 현재 이번에 계엄령이 발표되는 날 무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144조 원이 증발했거든요. 국민 재산이잖아요. 예. 그리고 해외로 미국으로 무려 6조 원이라는 돈이 주식시장에 빠져나갔어요. 지금 환율은 더 심각하잖아요. 지금 1,500원을 넘어가면 아마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말 거예요. 이런 면에서 빨리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탄핵을 인용해서 빨리 정상적인 국가로 안 가면 저는 대한민국 경제는 무너진다고 봅니다. 우리가 1월 달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해 나고면 바로 관세 문제까지 오게 될 텐데 이거는 계엄 그리고 탄핵 이거를 빨리 인용하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거다. 우리가 망연에도 요새는 없잖아요. 예. 경제를 위해서 또 외교를 위해서 빨리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탄핵을 인용해서 다시는 이 나라에 이런 내란 행위가 없도록 빨리 종결짓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가 되는 거라고 봅니다. 네. 교수님? 네.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요. 예. 이 지금 당연히 저는 이제 뭐 진행이 돼야죠. 예. 그렇죠? 진행이 돼야 될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 문제는 뭐 원만하게 풀어 나가야 되고 또 풀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국민적 저항이 워낙 크고 국민적도 희망하는 부분하고 이제 민심하고 이건 무시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관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전 총장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내란죄로 기소가 됐잖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저는 당연히 내란죄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냥 한두 명이 본 게 아니고 전 세계 방송이 다 된 거잖아요. 예. 그런 거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그 요건이 맞지 않는 게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야당하고 협조가 안 된다고 계엄을 일으킨 거고 세 번째로는 국무위원들이 다 반대했는데 이거를 혼자 밀고 갔다는 점이고 더 결정적으로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시절에도 없었던 국회 유리창을 깨고 군인들을 와가지고 했다는 거는 국민들한테 총을 겨눈 겁니다. 이거야 명백한 내란이죠. 이걸 가지고 말장난하면 나는 확실히 이번에 뿌리를 뽑아야 되고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탄핵과는 별개로 어쨌든 수사는 수사대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수사기관들이 주도권 싸움 벌여서 좀 우려를 낳았었는데 공수처가 이제 도맡기로 했죠. 근데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 서류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심리 지연하고 있어요. 이 전 총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윤석열 씨가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법적 정책 책임을 진다고 그랬잖아요. 국민들한테 이렇게 총을 들이대고 왔으면은 당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공수처, 검찰 수사, 경찰 수사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게 수사기관 안에 들어가면 국민들이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원식 의장님이 빨리 국정조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국정조사.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존 수사기관이 수사했던 거를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한 번 더 최종적으로 수사를 해서 다시는 이 나라에 불법 계엄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당은 윤 대통령 탄핵 놓고 극심한 내분을 겪고 있어요. 탄핵 트라우마 속에 한동훈 대표가 떠밀리듯이 당대표직을 내려놨죠. 한 대표는 사퇴의 변을 통해서 극단 세력에 동조하면 보수의 미래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게 일단 한동훈 대표 사퇴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한 전 대표의 사퇴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흔히 집권 여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을 수반한 행정부하고 여당은 뭐 긴밀한 협조 관계, 공조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행정부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후에 어떻든 여당이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따라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사퇴하는 것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연히 책임 정치 차원에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사퇴의 변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극단 세력에 동조하다가는 보수 세력의 미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문을 조금 더 제가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 극단적 유튜버와 같은 극단주의자들에게 동조하다가는 우리 보수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얘기 이면에는 이제 윤 대통령이 이런 비상계엄 선포까지 하게 된 그 이면에 작동했던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 대한 신뢰, 좀 어이가 없는 거죠. 예. 극단적 유튜브에 대한 뭐 믿음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거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고 이 점에서는 한동훈 대표 얘기가 저는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벌어진 일들도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사태 이후에 벌어진 일도 상당히 저는 우려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지금 문제를 일으킨 대통령하고 가장 가까운 친윤계가 다시 당권을 장악을 했고 탄핵 반대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이러다가 헌재에서 탄핵 심판 이거 인용이 될 경우에 이 보수 세력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되면 더더군다나 재건도 힘들어질 수 있다. 예. 이런 점을 국민의힘이 되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이재명 대표를 예방을 했습니다. 어떤 전국 수습 방안이 나올지 좀 기대가 집중이 됐었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국정안정협의체를 촉구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당정협의를 강조하면서 야당이 월권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입장인데 이 전 총장님 여야 수싸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보수의 길을 완전히 저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탄핵이 일어났을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한테 전부 사과를 했잖아요. 지금 국민한테 총뿌리를 들인 이런 내란을 일었으면 국민의힘이 거의 당명 바꾸고 쇄신하고 국민한테 사죄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고 두 번째로는
지금은 국제사회가 어떻게 한국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경제를 살려야 되잖아요. 예. 무려 144조 원이라는 주시장이 빠지게 됐고 지금 1,500이 환율이 올라가느냐 마느냐 지금 이러고 있는데 과거 레고랜드 사건에 한 번 위기가 왔었고 지금 외환 위기가 오면 경제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야 정부가 함께 지금 머리를 맞대는 게 저는 당연한 도리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미국 대사하고 한미 관계, 한미 동맹이 근본적으로 틀어져 버렸는데 대사가 암만 뭐냐면 계엄이 발표됐는데 한국 정부한테 연락해도 3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됐다는 거죠. 주한미군에 연락도 안 해줬어요. 이러면서 이제 한미 동맹에 큰 금이 갔는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하잖아요. 방위비를 인상하게 할 거다. 그리고 관세를 확실하게 물릴 거다라고 하면 이런 경제와 외교안보 부분에 뭔가 책임 있게 대안을 내야 되는데 대통령은 지금 곧 재판받아야 되고 구속될 것이고 그러면 여야 정부가 힘을 모으는 건 당연한 거고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고 지금 경제와 외교를 민주당하고 협력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국민의 80%가 이 찬성하는 이런 이 잘못됐다, 내란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국민과 맞서는 것은 나는 국민의힘 스스로가 해체의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국민하고 점점 멀어지고 있다. 너무 슬프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탄핵 사태까지 뭐 최근에 일련의 일들이 지역 정치권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치겠죠?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얘기하기 전에 지금 이제 도내 정치 지형을 조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선거만 좀 보면 2022년 그 6월 이제 지방선거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 국민의힘이 전국적으로 압승을 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현재 2022년에 선거를 한 거니까 지금도 여전히 지방선거 의석은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우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올해 4월 10일 우리 국회의원 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어요.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여전히 그렇죠. 국민의힘이 8석 중에 6석을 차지했단 말이죠. 결국 묶어보면 그래서 여전히 지금 현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전국적인 것하고 관계없이 강원도는 지금 현재로는 지방의회 수준에서나 국회의원 숫자 면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여전히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구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이번 사태가. 자, 여러분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강원도 6명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이 나름대로 중앙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해요. 흔히 그 친윤계로 알려진 분들이 그 중에 다수가 있고, 게다가 이제 친윤계의 핵심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고, 또 대표 권한대행도 하고 있어요. 여야를 떠나서 사실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중앙부대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한다? 그것 자체는 도민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이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잘하지 못하면 안 하는 일보다 못하다. 이 점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이 총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민심은 탄핵, 반대, 탄핵, 이거 찬성하는 쪽이란 말이죠. 예.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수의 심장이라고 흔히 여기는 대구 경북에서도 뭐 66%, 7% 막 이렇게 나오면 70% 가까이 나오거든요. 또 어떤 조사, 최근 조사를 보니까 강원도는 숫자가 좀 적으니까 제주도가 묶어서 많이 이제 통계를 내지요. 그 조사 12월 9일자 조사인데요. 강원도민들이 탄핵 찬성하는 비율이 제가 찾은 거는 76.8%예요. 이 얘기는 이전에 강원도가 비교적 보수적 성향을 많이 띠고 정치상에 띠고 있었지만 이번 경우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강원도민들도 전국 수준 비슷하게 탄핵에 참석하는 입장이 대다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예. 따라서 앞으로 이제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지역 정가에 이 돌풍처럼 이게 큰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다. 탄핵 여론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비등한데 말이죠. 국민의힘이 계속 이 탄핵 반대 입장을 고수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핵 인용이 되게 되면 이 영향이 어떻게 강원도 내 정가에 안 미치겠습니까? 이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보수적인 정치 세력들 입장에서도 이 돈의 이런 민심을 중앙 정치에 전달을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재진단하고 노선도 재점검해야 될 그럴 때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이번 사태 통해서 참 많은 걸 되짚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정치 지도자의 자질, 또 여야 국회의원의 역할, 어떤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바꿔 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예, 이거 진짜 요번에 그 보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지도 잘못 뽑았다, 이제 큰일 나는구나. 이런 생각 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그 얘기는 정치 지도자는 상당한 자질을 갖춰야 되겠구나.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되냐 이런 질문이 당장 생기지 않습니까? 뭐 여러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 사람 경우에만 좀 소개를 하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업 정치가 이제 전문 직업인으로서 정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세 가지를 들었어요. 하나는 열정, 큰 뜻을 실현하겠다는, 거기에 헌신하겠다는 열정이 있어야 정치를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열정이 꼭 있어야 된다. 근데 왜곡된 열정이 되면요. 그래서 다른 상대방을 말하자면 선의 경쟁자가 아니라 완전히 진멸해야 될, 그런 게 박멸해야 될, 적으로 간주하는 그런 동력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열정이 말이죠. 따라서 열정뿐만 아니라 꼭 있어야 될 자질 중에 하나는 책임의식이다. 자기의 정치적 그 행위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윤리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된다. 이걸 강조했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균형 감각입니다. 이 균형 감각이 없으면 설령 열정이 있고 어떤 정치적인 책임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잘못하게 되면 책임지고 물러나도 이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급적이면 문제를 안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균형 감각을 갖춰야 과오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죠. 그래서 이 베버 같은 경우에 이 균형 감각의 핵심은 사람 혹은 사물로부터 적절하게 거리를 유지하는 거다. 거리감을 갖는 것. 이 거리감을 우리가 잃게 되면요, 상실하게 되면 이게 바로 조폭처럼 그냥 이 정치적인 무능으로 가는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자질을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한 거고요. 그러면 이런 정치 지도의 자질을 가지려고 모든 정치인이 제가 보기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관점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은 역할을 해 나가야 될까? 이 얘기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십시오. 이 지금 국민의힘도 보수 정치 세력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수주의 창시자로 불리는 사람 중에 에드먼드 버크라고 있습니다. 이게 18세기의 영국 정치가인데 하원 의원도 했어요. 이 사람이 지역 유권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아주 이게 특이한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은 이 브리스톨이라는 게 지역구였는데요. 이게 원래 브리스톨에서 건 지역 정치인이 아니에요. 다른 데 있는 사람을 이 브리스톨 시민들이 이 사람 데려다 놓으면, 그래서 국회의원 시키면, 하원 시키면 우리 지역 이익에 크게 도움이 되겠다. 이래서 불러들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들한테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연설을 했어요. 대충 그 핵심적 취지를 제가 뭐 풀어서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 저를 뽑아줬으니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좋은 친구로서 또 여러분의 종복으로서 종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내 이익보다는 여러분의 이익을, 유권자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겠다. 그런데 여러 유권자 여러분이 되든 혹은 어떤 특정한 권력자가 되든 혹은 정당이 되든 내가 나의 깨어있는 양심, 나의 판단력 이런 거를 그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희생제물로 바치지는 않겠다. 나는 나의 그 의식과 양심에 따라서 정말 거기에 따라서 판단 내리고 행동할 것이다. 만약 내가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이 호의를 얻으려고 행동한다는 것은 국민을 혹은 여러분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배반하는 것이다. 여기 이런데 배반의 정치라는 말을 써야 되는 거죠. 국민을, 유권자를 배반하는 것이다. 이 점을 강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국회법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법은 그럼 국회의원을 어떻게 뭐를 하라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헌법종사라고 돼 있고요. 선서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국회의원 직무를 양심에 따라서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합니다. 뭐 이런 조항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라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종합해 보면 이미 한 250여 년의 보수주의를 주창한 대표적인 이론가의 얘기에서부터 우리나라 지금 국회법에 이르기까지 국회의원은 누구냐? 국민의 대표자다.
그런데 소속 정당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고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적 가치에 놓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죠? 과연 그러면 국민의힘들이 이번 일련의 사태에서 과연 이렇게 한다냐? 제가 길게 부연 설명 안 해도 다 아시는 거란 말이죠. 예. 스스로 바꿔나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예. 그거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혼란스러운 전국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회 중심으로 해서 대책을 많이 내놔야 될 것 같은데 국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예, 앞에 너무 길었으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버프 조금 전에 에드먼드 그 버크라는 사람 얘기 조금 연장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지금 국회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금방 다 이제 우리가 공감하는 거 아닙니까? 뭐 대통령이 내란 수기로 지목돼 있고 일부 장관들도 의혹의 눈길이 거의 가고 있는데 행정부 기능이 상당 부분 위축이 돼 있잖아요. 예. 어디에서 감당을 해도 국회가 그 상당 부분 그걸 이제 뒷받침하고 좀 조율을 해 나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버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그 의원에 대해서 비슷한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여러분들이 뽑으셔가지고 우리가 국회로 들어갔는데 일단 국회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모두가 하나의 그 의원들이 모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특정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딱 한 가지 목표.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도모하는 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이해관계가 돼야 된다. 예. 이걸 강조했어요. 이게 바로 이제 국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이 탄핵소추 가결된 대통령을 비호하는 듯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인다든가, 이걸 특정한 정당의 어떤 입장을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해서 탄핵에 찬성한 소수자들 이걸 뭐 색출을 하겠다고까지 얘기하는 이 상당히 그 비민주적인 이런 행태를 보인다라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윤 대통령의 탄핵 판결이 장기화되면은요, 이 전 총장님, 국가 신용도하고 한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당장 내년 1월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면은 여러 가지 대책을 좀 세워야 될 텐데 불확실한 우리 정치 상황이 참 뼈아픈 게 현실입니다. 우리 경제를 위한 깊은 고민과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국민의 80%가 탄핵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국회가 열렸을 때 아예 국회의사당에 나타나질 않았잖아요. 예. 전 세계 생중계됐거든요. 한국이 아주 우스운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근데 더 무서운 거는 두 번째 투표할 때 겨우 12명 창당했잖아요. 이때 환율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과거 박근혜 탄핵 때는 탄핵이 되자마자 국회 탄핵이 되자마자 외환이 떨어졌거든요. 예. 외환이 올라갔지, 가치가. 이번에는 오히려 한국 화폐가 훨씬 더 가치가 떨어졌어요. 뭐냐면 한국을 믿을 수 없는 나라구나. 왜냐하면 국민의 80%가 원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장기화되겠구나. 그러면 저는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하죠. 앞으로 100시간, 취임하면 100시간 이내에 아마 한국에 대한 아마 어마어마한 청구서를 낼 겁니다. 지금도 환율이 1,500원인데 만약 관세를 10% 올린다 그러면은 수출이 될 리가 없잖아요. 예. 누가 책임지죠, 이거? 그냥 탄핵하고 경제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전 세계가 믿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빨리 추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지금 망년에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워낙 그 관광객이 많잖아요. 이때 소비 진작을 위해서 빨리 우리가 쿠폰을 발행한다거나 이런 추경을 빨리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하고 미국하고 통화 수업을 빨리 하지 않으면 이거 1,500원 넘어가면 나라 절단 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우리 강원도 지역 경제도 필요한데 예. 예를 들면 춘천 같은데 우리 원주가 크게 된 거는 기업도시, 혁신도시잖아요. 예. 그럼 춘천의 광판에 있는 육동항시장에는 기업도시가 이게 빨리 돼야 되고 원주의 일군사 부지는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이게 벌써 이게 옮겨가야 되는데 아직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3년 뒤면 이제 분당하고 연결되게 되는데 네. 이런 국책 사업이 있었던 거를 좀 표도 중요하지만은 뭔가 일의 성과를 확실하게 내지 않으면
저는 강원도 경제도 역시 같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빨리 저는 여야 정부가 빨리 국정협의체를 만들어서 경제의 한 목소리, 외교의 한 목소리를 내야만 해외에서 볼 때 한국을 믿을 만한 나라도 볼 거다. 저는 그런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 국민과 정반대의 길을 국민의힘이 계속 가면 저는 국민들이 버릴 거라고 생각하죠. 예. 국가 경제도 어렵지만은 뭐 지역 경제도 지금 뭐 직격탄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민생 안정까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전 총장님? 지금 이번에 우리가 계엄에 있던 날 우리 전방부대에 있는 그 자식들 군대 보낸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접경 지역에 있는 국민들은 없겠어요. 지금 뭐냐면 전 세계가 한국을 여행 위험 국가로 했어요. 아니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와야 경제가 살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많은 소상공인들은 지금 코로나 때보다 IMF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100만 명이 폐업을 하고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빨리 이거를 매듭을 질 생각을 하는 것이 난 정치하는 사람들의 기본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빨리 소비 쿠폰 같은 걸 나눠주는 추경을 빨리 해서 서민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고 또 하나는 내년도 예산을 빨리 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절망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교수님. 계엄 해제부터 탄핵 심판까지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시위 문화를 선보이면서 성숙한 민주주의의 힘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빛난 광장 민주주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뭐 사실 제가 이제 광화문 집회도 가보고 네. 국회 집회도 다 가봤는데요. 그 참 여러 장면들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 날씨 굉장히 좀 쌀쌀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린 중고등학생들도 왔다 갔다 하고 젊은 연인들도 오고 또 그다음에 어린아이 목마 태우고 혹은 손잡고 오는 젊은 엄마 아빠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그러면서 탄핵을 외치고 질서정연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생고생이냐? 정치판 이 모양이라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네. 또 그러면서 또 어린 세대 또 젊은 세대 볼 때는 기성세대의 일원으로서 이게 참 미안하구나. 제 역할을 우리가 못했구나 이런 생각도 또 들고요. 그러면서 약간 위로를 또 받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수준이 여기까지 왔구나. 점점 진화하고 있구나. 한국 민주주의는 이런 생각도 한켠에서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모두의 그 희망이란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우리 탄핵 정국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거지만 벌어진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또 국민들의 너무나 큰 희생 또 사회적 손실이 비용이 너무 크죠. 그렇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한국 민주주의는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다. 이런 점은 우리가 또 챙길 수 있는 소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제발 이 정치인들 정신 좀 차리고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 이 전 총장님께서는 뭐 광장 민주주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확실히 대한민국은 인류 국민이고 국민이 강하다. 정치가 삼류다. 그리고 앞으로 삼류 대통령은 절대 뽑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예. 그 광장에 가보니까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것이 아버지 세대하고 아들, 딸 세대가 같이 모여서 하는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서울의 봄이라는 그 영화를 보고 예. 그래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으면서 그게 결국 5.18 계엄과 관련된 국민을 잔인하게 죽인 그 소설들을 배경으로 하는 예. 이렇게 우리가 노벨상을 받는 나라인데 이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까 문화와 함께 왔다는 점이 저는 인상적이었고 예. 부산에 있는 한 여고성의 연설이 현재 150만 명 이상이 보고 예. 있잖아요. 그리고 77세 되신 연세 드신 분이 이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했던 거. 아, 대한민국의 국민은 강하다. 우리가 IMF가 와서도 금모으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섰잖아요. 그렇죠. 예. 이번 응원봉을 가지고 이 추운 날 장사 집어치우고 여기 나왔던 국민들을 절대 잊으면 안 되고 이제 다시는 뭐냐면 이 대한민국의 탄핵이 없는 나라. 그리고 정치인들이 정신 차리고 사는 나라. 그리고 생업만 열심히 하면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이번에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정말 많이 생각했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때 탄핵에 동참했던 야당 의원들과 연합 정부를 만들었으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안정됐을까. 분열되지 않은 예. 대한민국이 나오는 이번에는 이 젊은 세대들의 목소리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이들의 목소리와 이들의 삶을 낫게 하는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정권 교체 반드시 해야 되고 이 낡은 시대를 교체해야 되고 그리고 세대 교체까지 이뤄서 정말 정치권 대청소가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앞으로 무능한 대통령은 나오지 않아야 된다. 예. 무능한 정치인은 우리가 국민이 청소해 버려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 80%가 반대하는데 그에 맞서는 정치인들 우리가 국민들이 단호하게 심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국민들은 위대했습니다, 정말. 네. 자, 이 전 총장님, 최근에 한덕수 권한대행 6개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저는 그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예. 먼저 그 야당과 협력을 해서 김건희 특검, 예. 그죠? 그다음에 이번에 수사를 엄격하게 해서 특검 이거부터 먼저 본인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통과하고 난 다음에 저런 정책적 사안 아니에요. 그러면 여야정이 협의를 해야죠. 그리고 빨리 뭐냐면 헌법재판소 이 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해가지고 여야가 싸움질을 못하도록 본인이 단언하게 내리는 게 그게 권한대행의 임무죠. 저는 지금 어떤 정파의 편에 서는 순간 본인의 위기도 빠질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도 위기에 빠지게 한다. 빨리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그리고 특검 2개 온 거 김건희 특검 이거 미리 받았으면은 여기 개헌까지 오지도 않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빨리 이 김건희 특검하고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까지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예. 이번 사태 통해서 우리는 참 이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킬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끝으로 두 분께 우리에게 남겨진 교훈 또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과제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총장님. 저는 첫 번째로 이제 불법 계엄이 없는 나라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국회를 쳐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감방에 넣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한테 사전에 동의받도록 바꿔야 된다. 예. 두 번째로는 권한대행이 뭐를 하는지가 지금 서로 논쟁이 되지 않도록 권한대행을 확실하게 법적 정비를 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대통령실을 빨리 세종시로 옮기고 먼저 있던 청와대를 써야 된다. 왜? 대통령이 그 국방부 장관들하고 군인들하고 섞여 있으니까 이딴 생각하는 거거든요. 또 이런 위험을 막으려면 빨리 법률을 정해서 대통령은 무슨 천공이라는 이런 사람 얘기 듣고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이 든데 TV만 틀면 맨날 명태균, 김건희 여기로 국민들 분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빨리 이 대통령실을 옮기는 거를 정리하는 거. 세 번째로는 이번에 군사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김용현 장관하고 수방사령관 몇 사람이 충암고등학교, 한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이런 인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마지막으로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반대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대한민국 장관 중에 우리가 누가 이름을 알며 이렇게 무능한 국무위원들을 데리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어떤 편, 어떤 정당에 속해 있으면 줄 잘 쓰면은 전리품 정치로 장관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최고가 장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확실히 시스템을 가져야 이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로 간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이 낡은 제도를 끝내는 그 시대 교체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죠. 정말 국민들이 위대한 거죠. 예. 교수님 정기 말씀 듣겠습니다. 네, 그 조금 전에 우리 이 총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첫 번째 이제 부분이 이제 같은데요. 이제 저는 이제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 우선 그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겠지만 이 계엄 얘기가 나왔으니까 계엄하고만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비상계엄령 그 발효의 그 법적 요건 이걸 정교하게 좀 가다듬어야 된다. 뭐 일각에서 좀 얘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할 땐 지금은 이 헌법 조항을 보면 국회 통보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한 다음에 그런데 계엄 선포할 때 대통령이 직접 없이 국회 통보 이 수준이 아니라 국회 사전 동의를 받게 한다든지 또 아니면 계엄 해제 요구안이 넘어가면 적어도 일정 시간 안에 단 시간 내에 정해가지고요. 그때까지 해제 안 하면 예. 자동 해제되게 한다든지
그래야 사람들이 제2차 계엄에 대한 우려, 왜 이렇게 지체되는 불안감, 국민들이 넘어갔는데 안 하면 말이죠. 이런 거 해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제도 개선 부분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아까 정치 지도자 얘기를 했으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이 정치 지도자의 그 자질을 우리가 진지하게 성찰해보는 그런 교훈도 이번에는 얻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교훈만 얻어서 끝날 게 아니잖아요. 이어서 과제를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되니까 앞으로 한국을 책임질 미래 정치 지도자 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되고 이걸 좀 더 강화해 나가야 된다. 이건 지금 사실은 뭐 괜찮은 지도자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가정의 민주화 우리가 필요한 것이고요.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의 민주화 필요한 대학까지 필요한 것이고 일터에서는 우리 일터의 민주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갈 때는 같이 협의하고 머리 맞대고 타협하고 이게 이제 민주적인 어떤 소양인데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이 정치 사회와 교육이 우리가 강화되어야 우리 제대로 된 미래 일반 시민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정치 지도자는 더 말할 나위가 없고 좋은 정치 지도자들 배양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교육과 관련해서 더 말씀드리면 이 권력기관들에 대해서는 또 기성 엘리트 집단들에 대해서는 권력기관과 관련된 그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기성 권력기관에 대해서도 이런 민주주의와 관련된 재교육 프로그램 이거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일정하게 권력을 갖게 되면 상명하복, 수직적인 그런 조직 문화에 익숙해지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잊어버리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수평적이고 좀 더 민주적인 그런 조직 문화가 자리 잡기 힘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속적인 재교육 통해서 환기하고 또 원래 초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특히 무력을 관장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 고위 장교들을 통해서도 이런 생각, 엉뚱한 생각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 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에서 이걸 좀 강조하고 싶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유권자들의 역할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진보 세력도 필요하고 건전한 의미에서 보수 세력도 필요하단 말이죠. 양쪽이 다 이제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면서 가는 게 이제 정치 역학구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권자들 요번에도 보세요. 뭐 조경태, 김상욱, 김정욱 의원들 몇몇 의원들 같은 소신 있게 아까 그 국회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 거죠. 양심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근데 안에서는 배신자에다가 말이지 부역자라는 등등 상당한 지탄을 받고 코너로 몰리잖아요. 자, 우리가 이런 풍토가 용인될 수 있도록 또 어떤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 다음에 말이야 좀 다 잊어버린단 말이지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러니까 맹목적인 어떤 퇴행적인 보수 세력 이제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그러려면 국민 유권자들이 표를 통해서 냉정하게 이걸 심판해 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김원동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